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한입니다. 이번 제2세션 냉전 2.0과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과 유익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2.0이라는 것은 냉전기의 냉전을 1.0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탈냉전의 시간을 보내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새롭게 냉전 2.0을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냉전 2.0인지 1.5인지 뭐 숫자 확인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그만큼 미중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미중 관계의 악화로 인해서 국제 관계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어떤 그 국제 질서의 태동을 과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해왔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가 하면 또 바이든 당선자가 동맹의 중요성을 새로운 국제 질서의 하나로서 강조를 하면서도 역시 또 이 중국의 위협을 소위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맹들 간의 어떤 그 소위 연합을 통해서 중국의 위협에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라고 하면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국한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그 사고에 입각해서 볼 때 과연 중국이라는 존재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동맹 메커니즘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우리로서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이전에도 사실은 동맹의 영역 확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의 모습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문제의 어떤 쟁점을 던져보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는 그런 세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님,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시고요. 신각수 세토포럼 이사장님, 전 외교부 차관 그리고 전 주일 대사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이 중요한 세미나의 주관자이시면서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금 맡고 계시는 신원식 장군님, 신원식 의원님이 여기에 나오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 패널로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계시는 정지호 박사께서 패널을 맡아주셨습니다. 한 10분 정도씩 발제를 부탁드리고요. 발제가 끝날 때마다 제가 간략한 질문 몇 가지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발제가 끝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유튜브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두 번째나 세 번째 라운드에서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영우 이사장님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입니다. 동맹을 중시하는 트럼프 시대 관계에서 물고 동맹을 중시한다는 바이든의 정책으로 당장 한미 동맹을 이기는 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동맹에 대한 도전은 여전히 많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결정할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 제가 좀
넘어가고 의견을 듣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맹의 생명은 신뢰와 위협 인식의 공통성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사실은 죽은 동맹이고 정책 공조는 고사하고 전략적 조감과 소통이 어렵고 민감한 정보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제공하는 정보가 제대로 보안이 지켜지지 않고 또 북한에도 넘어갈 수 있다고 의심이 되면 북한에 넘어가도 괜찮고 언론에 보도돼도 괜찮은 정도밖에 우리는 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폭이 결국 신뢰 수준에 달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서로 협의를 해도 동문서답하고 또 회담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면 서로 이해가 다르고 한국은 합의했다고 하는 걸 미국은 그런 적이 없다고 이런 일이 이게 신뢰가 없는데 아무리 만나서 이야기해도 몇 시간을 만나서 이야기해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신뢰가 돈독한 나라 간에는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죠. 눈치만 서로 눈빛만 보고 눈만 떼도 원하는 게 뭔지 서로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사이가 정말 든든한 동맹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에 안보에 대한 위협이 어디서 오는지 누가 적이고 우방인지 이런 데 대한 인식이 다르면 이것도 홀린 동맹입니다. 공동의 적이 없는 동맹은 동맹이라고 하기 어렵죠.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또 일본에 대해서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철천지 원수로 이긴다 그러면 이 동맹을 지탱할 공통의 안보 이익이 없거나 아주 이게 약간한 게 아닙니다. 미국은 북한 핵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가장 급박한 위협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반해서 한국은 뭐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지만 내심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그리고 중국 포위 동세가 더 큰 위협이라고 믿는다면 이게 온전한 동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한미 동맹의 미래를 결정할 한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북 정책이죠. 대북 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일치하느냐 이게 아마 향후 몇 년간 한미 관계를 좌우할 저는 핵심 변수라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을 보는 시각 그리고 북한의 실체에 대한 철학적 대립 이게 아마 한미 간의 긴장과 갈등을 상당 부분 초래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비핵화 문제, 비핵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게 큰 문제인데 미국은 비핵화가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목표라고 인식하고 있고 또 북한의 포갑 체제, 인권 문제 이것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시리어스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저는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 문제에 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접근법은 이미 지금 언론에 다 보도된 바로는 단계적, 점진적 접근법, 일종의 인크리멘털리즘이죠. 이게 이제 스몰 D를 여러 개를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이런 건데 이게 저는 그 접근법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하고 가장 가깝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달성하려는 목표는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영변과 영변 밖에서 전면적인 핵물질 생산 중단해가지고 북한의 핵 능력을 일단 동기를 시키고 상대는 더 나가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핵 ICBM 능력이죠. ICBM 능력을 제거하고 플러스
핵물질과 핵탄두를 좀 줄이는 거. 이게 아마 저는 바이든 정부 임기 내에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보기는 하지 않지만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목표로 두고, 여기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말하는 핵군축 협상, 이게 저는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전 세션에서도 이게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어느 때보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 쉬우냐? 북한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핵물질과 핵무기 이런 능력이 더 많습니다. 능력이 많을수록 줄이기가 쉽습니다. 다 내놓으라는 것은 더 어렵지만 줄이는 건 쉽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더 이상 핵물질 생산 안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미 생산하는 물질은 능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핵이 더 필요 없다 그러면 지금 2년 전에 싱가포르에 가서 합의할 때보다 지금 그때보다 최소한 지금 한 핵무기 한 10개 이상은 더 만들었을 테니까 지금 핵물질 생산 중단하는 게 그때는 것보다 훨씬 쉽죠. 핵무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멀리 갔으니까 더 어려울 것 같지만은 싱가포르 이후에 북한이 생산한 거 반만 내놓겠다. 그렇게만 해도 아마 미국이 감동을 받고 핵물질 생산 중단에다가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더 만드는 거 한 반만 내놓겠다 이러면 저는 이건 미국은 대단한 성공이라고 볼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게 그러면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만 다 내놓고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만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계속 앞으로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주겠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 우리 안보 전략상으로서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지 않고 빨리 하여튼 제재만 좀 해제를 해가지고 남북 간의 남북 관계 돌파구를 여는 게 이게 비핵화가 되든 안 되든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목표는 거의 목표나 접근법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 타임 프레임이 다르거든요. 미국은 지금 내년 한 6월까지 협상팀, 이 행정부에 국무부, 국방부 이게 팀이 차관부가 있다 청문회 끝나서 팀이 맞춰지고 북한과 본격적으로 협상하려면 다단계를 가야 될 텐데 이게 한두 번 만나가지고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스몰 딜이라도 저는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기다리기 형편이 못 되고 굉장히 갈수록 더 초조해질 겁니다. 빨리 뭔가 하여튼 저 비핵화 합의가 안 되면 그 이전에 선불로라도 빨리 제재를 해제시키자. 그래서 남북 간에 뭐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거를 계속 요구할 테고 제재 해제가 안 되면 종전선언이든지 뭐든 하여튼 북한에다가 뭔가 인센티브를 정치적인 거든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자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이 같은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한미 간에 저는 제재를 강화할 것이냐 더 약화시킬 것이냐 제재를 언제 북한하고 줄 것이냐 북한에 무엇하고 제재를 얼마만큼 바꿀 것이냐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것도 트럼프는 김정은을 3번 만나면서 인권 문제를 한 번도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민주당은 인권 문제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외교 정책의 중요한 이 사람들의 어젠다고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거론하지 않고 북한을 만나서 그냥 넘어간다는 거 이게 조금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아마 지금 대북 전단 살포까지 불법화하는 법을 만들고 있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김정은 포갑 체제를 수호하는 데 지금 앞장서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미국의 대북 인권 정책 이거하고 또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미 양국이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가 충돌하는 이런 상황. 이게 이제 한미간에 상당한 저는 뭔가 이 알력에 이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장기간 우리는 북한 핵 위협 하에 언제까지 비핵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만을 위협할 수 있는 핵을 가진 상태에서 장기간 그 핵을 이고 살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북한 핵을 거부할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확장 억지 여기에 의존할 것이냐 하는 이런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아마 뭐 우리는 안보 전략적으로 가면 당연히 북한 핵 사용을 거부할 능력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미국하고 이 관련한 협의가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철학적으로 북한 핵 사용을 거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괜찮다는데 우리가 북한 핵 하에서 그냥 사는 게 북한 핵이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고 미국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핵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걱정 없다는데 미국이 나서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북한 핵 거부 능력을 그 자산을 확충하는데 저는 큰 돈을 쓸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앞으로 이제 한미 북한 핵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딪힐 사안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의 대중정책 이게 큰 또 충돌의 요소가 될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처럼 그렇게 거칠게 대하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 공화당 행정부보다 항상 미국 민주당이 중국의 인권 문제 이런 걸 그리고 넘어지기 때문에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스타일에 있어서는 부드럽더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안중 정세가 강했으면 강해서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지금 대중정책의 큰 기조가 중국이라는 대국은 절대로 신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 안보를 희생하더라도 중국을 화나게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건 뭐 저는 조선시대 위정척사 카드를 좀 못지않은 그런 모화 사대주의 사상에 좀 빠져 있는데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을 움직이고 또 통일 앞으로 과정에서 한반도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서 중국이 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좀 저는 미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좌든 우든 간에 중국의 이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이런 풍조가 있는데 이런 게 결국은 미국의 중국 견제, 봉쇄 전략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구체적으로 가면 쿼드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주한 미군 보호를 위해서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또 이거는 미국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우리는 말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화웨이 같은 것도 저는 화웨이 기술 패권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과 부딪힐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저는 대중국 정책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는 이번에 지금 호주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서도 봤듯이 이게 중국이 차례로 만만한 나라들을 지금 길들이기 위해서 보복을 하는데 뭔가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다자적인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게 저는 이게 인슈런스 팔러시 차원에서 꼭 필요한데 이것도 중국 눈치 보느라고 우리는 거기 가담할까 말까 하고 좀 고민하는 그런 상황 이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미일 안보 협력 이게 아마 한미 간에 또 부딪힐 수 있는 하나의 이슈라고 보는데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대중 견제의 근간으로 보는데
우리는 우선 중국 자극할까 싶어서 못하고 또 일본은 미국에서 못하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결국 미국 조야에서 동맹으로서 한국의 가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가 한미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는 그냥 한일 관계로서만 보는 경향이 많은데 이게 결국 한미 동맹에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 이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은 아직 네. 좀 1, 2분 내. 1분 더 써도 되겠죠? 네. 그다음 주한 미군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하면 말이죠.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될수록 이번에 열병식에서 보여준 이 북한의 새로운 전술 무기들을 단거리 초대형 방사포, 이스칸더 미사일 이런 새로 보여준 무기들이 어떻게 보면 주한 미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무기들인데 이걸 보고 아마 미국은 주한 미군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테고 미국 조야의 우려도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미군이 위태로운 지역에 장기 주둔하는 것은 이 선거 때마다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북한 위협을 코앞에다 두고 그 3만 명 가까운 미군을 갖다 28,500명의 미군을 북한 핵무기 앞에다가 두도 괜찮느냐 하는 게 이게 언젠가는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물론 트럼프 행정부지만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지만 아프가니스탄을 사실상 탈리반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이라는 게 우리가 파리 베트남을 월명에 넘겨준 파리 평화협정하고 어떻게 보면 오래돼서 사람들이 그걸 비교를 못하는데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싸우다 아무리 끝이 없고 하니까 결국은 빨리 지금 손 틀고 나오겠다. 나오면 미군이 남겨놓은 공백을 탈리반이 결국은 다 채울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 각오하고라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빨리 빼겠다. 내년 초까지는 다 빼겠다. 이런 지금 결정. 그 다음에 시리아라는 게 그게 러시아의 지중해로 나가는 하나의 교두보인데 그게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이 영국부터 해가지고 200년 동안 서방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걸 갖다가 지금 시리아를 다 러시아에다 넘겨주고 러시아와 이란에다 넘겨주고 거기서 미군을 다 빼고 하는 게 이게 저는 이 사람들의 미군의 안전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합참의장이 미군 영구주둔 개념의 재검토 발언도 저는 이게 단순히 당파적인 발상이라고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앞으로의 큰 그 군사 전략의 전환일 가능성 이런 것도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사드 추가 배치하는 건데 이게 지금 중국과의 삼불 합의에 묶여서 한국 정부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주한 미군 철수론이 상당히 힘을 받을 가능성을 저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옵쇼어 밸런싱 전략 그리고 확장 억제만으로 미군 주둔 없어도 대북 억지와 공세가 가능하다는 이론 이런 것도 저는 이런 주한 미군 안전과 관련된 철수 문제 여기에 좀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미국은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북한 비핵화의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겠지만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주한 미군 철수를 카드를 쓰면 그나마 나은데 완전한 비핵화는 도저히 주한 미군 내놓고도 안 되겠다 그러면 그리고 제재 해제만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북한 핵능력 감축시키는데 주한 미군 카드를 쓸 가능성 저는 이런 것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주한 미군 철수 이후를 내다보는 동맹 체제 안보 전략 여기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략권 전환, 전작권 전환 문제는 지금 우리는 우리 정부는 이걸 하나의 주권의 문제, 국가 자존심의 문제로 인식하는데 미국은 이걸 작전의 효율성 이런 차원에서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조건을 빨리 충족시킬 생각 안 하고 임기 중에 하여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내놓으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전작권 전환 이후의 지휘 체제가 결국 한국군이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되는 상태에서 물론 해공군은 미국이 지원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연합사령관을 한국이 맡게 돼 있는데 연합훈련도 안 해본 한국군 사령관, 한국군 작전본부장 이런 사람 밑에서 이게 지휘를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계속 주권의 문제, 국가 자존심의 문제 차원에서 이걸 계속 미국을 압박하게 되면 결국 지휘 체제를 미군은 미군 사령관이 미군 지휘하고 한국군이 한국군 장성이 한국군 지휘를 하고 하는 그런 이원적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한미 간의 디커플링이 되어버리는지 이런 상황으로 앞으로 빠질 가능성 이걸 좀 저는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총리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하고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호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도 뭐 호주 못지않게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호주가 굉장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곤욕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국 무역 의존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보다도 오히려 호주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호주는 이제 상당히 지금 중국의 어떻게 보면 압박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이 호주 측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응원을 보내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호주의 이 사례가 우리가 지금 피해야 할 사례인가 아니면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례인가 그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적 비핵화 내지는 핵군 축의 그 대가로서 미국도 뭔가를 고려해야 될 텐데 주한미군 감축과 제재 완화라는 두 가지 메뉴를 놓고 미국이 어떤 그 메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제자이신 우리 신각수 대사님께 네, 신각수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감 한반도 연구회 우리 윤덕민 좌장님이라고 그래나 대표님이라고 그래나 하여튼 윤덕민 전 원장님하고 신원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술회의를 준비하면서 주최 측에서 11개의 그 동맹 미래 관련해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한 걸로 했기 때문에
발표도 거기에 맞춰서 좀 질문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답하다 보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동맹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자연스러운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미 동맹이라는 우리의 그 중요한 전략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풀기 위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한미 동맹은 냉전 동맹인가라는 질문입니다만 물론 한미 동맹이 기원한 것은 한국 전쟁에 의해서 냉전이 동북아에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냉전기에 만들어진 동맹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냉전 동맹이라면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동맹도 살아있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1953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70년, 좀 있으면 이제 70년에 달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변모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미동맹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국제사회에 대해서 한국이야말로 개도국에서 4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완성하고 세계화와 정보화를 앞서가는 국가가 됐다고 자랑을 합니다만 그 밑바탕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 환경을 조성했고 또 미국의 기술과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빠른 산업화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민주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역할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볼 때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전략 자산이고 더군다나 아까 천영호 이사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 핵무장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더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전략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에서 한미동맹을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군사 차원을 넘어서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됐고 또 차원 면에서도 양자 차원을 넘어서 지역과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됐다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냉전 동맹을 해소하고 다자안보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우리 일각에서는 다자안보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점차 해소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거는 다자안보의 근본적인 속성을 잘못 알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자안보가 성공한 사례는 지금까지 나토밖에 없습니다. 유엔도 원래 출발할 때는 집단안보 체제를 통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운용면에서는 무력 충돌을 억제할 무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의해서 안보리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유엔 자체가 세계 평화 안전의 유지에 기능을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동북아는 미중 대립과 갈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한미일의 남방 삼각, 북중러의 북방 삼각의 구도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다자안보 체제를 통해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저는 지극히 부정적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한미동맹을 해소하면 남북평화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가?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해소하면 남북평화 자체가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핵 공갈 위협을 더더욱 노골적으로 구사하는 그러한 여건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평화 공동체는 평화의 올바른 태도, 북한의 올바른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 개혁 개방으로 나가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북한 핵 문제를 풀고 그러는 과정에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이 오히려 남북 평화 공동체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냉전 2.0 미중 균형 외교는 가능한가? 저는 이 두 가지 단어 자체가 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냉전 2.0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미중 갈등을 굉장히 드라마타이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균형 외교 자체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그것이 우리로서는 우리 역량을 넘어서는 그러한 이 개념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냉전 2.0이라기보다는 저는 일부 분야에 있어서 미중 간에 특히 저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그러한 면에서는 기술 냉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타당하겠습니다만 미중 간의 전반적인 관계 자체를 냉전 2.0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나가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미중 간의 이제 대립과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심화되고 거기에 따른 한국의 외교 안보 부담이 늘어나는 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때일수록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미국에 대한 신뢰 그리고 중국에 대한 소통 이런 것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뭐 우리가 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아베 정부가 지난 7년 동안 트럼프 정부를 그 전에 오바마 정부 그 뒤에 이제 트럼프 정부를 상대하면서 일미 동맹을 통해서 자기의 일본의 전략적인 공간을 창출해서 일중 관계를 안정화시키고 일러 관계를 타개하려고 노력했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중국의 지역 패권은 우리에게 전통적인 이익인가? 저는 부정적입니다. 중국의 지역 패권은 우리가 200년 전에 서구 세력이 동점하면서 거기에서 저는 이 중화 질서가 붕괴됐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생존 공간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의 지역 패권이 형성이 되게 되면 다시 그 구질서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는 그 수직적인 질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전통적 이익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미중 협조는 불가피한가? 경제적으로는 2030년 전후에서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추월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는 중진국 함정이라든지 과다부채 함정, 고령화 함정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장애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국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생산 이 GDP라는 플로우라는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국부라는 스탁의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1870년대 초에 영국을 추월해서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을 150년 유지한 국가입니다. 중국은 78년 개방 이후에 40여 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패권과 경제력의 교차는 상당한 리드 타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미국한테 패권을 넘겨준 것은 경제력은 1870년대 초에 넘겨줬지만 패권은 1945년에 넘겨졌다는 것이 대부분의 정설이기 때문에 아마 미중 관계에도 설사 중국의 경제력이 계속 미국을 능가하더라도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금세기 후반까지는 미국의 이 강대국으로서 유일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우월적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는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미국의 힘은 무엇인가? 저는 미국의 힘은 경선 권력, 연석 권력 면에서 세계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축통화가 있고 에너지 수출국이고 국방력은 뭐 압도적으로 세계 1위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국방비뿐만 아니라 국방 기술 면에서도 상당히 앞서 있고 그 다음에 70여 개에 달하는 동맹 파트너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파키스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 면에서도 중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민으로 그것을 넘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파워 면에 있어서도 대중문화, 과학, 기술, 교육 제가 보기엔 미국이 여전히 슈퍼파워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출연해서 보았듯이 결국은 미국 국내 정치가 가장 큰 문제고 분열된 미국을 어떻게 통합해서 이 제대로 된 통치, 굿 가버넌스를 회복하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의 적은 미국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신정부 대정책은 제가 뭐 여기서 너무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미동맹에 대한 신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동맹관계 회복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동맹관계 회복과 함께 동맹에 대한 부담 증가라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측면은 우리는 앞부분만 보는데 뒷부분이 있다는 이 점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미국이 가장 지금 미국이 핵심 이익으로 생각하는 지역은 전 3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유럽, 중동인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중시하는 게 저는 동아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국은 중국의 부상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이고, 근데 한국 정부는 여기에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신남박 정책과의 뭐 연계를 모색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정도로는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는 동맹과의 협조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지 되고, 아까 또 천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협력체계 복원 이 문제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맹이라는 건 쌍무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편무적인 거로부터 점차 쌍무적으로 전환해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조금 멈칫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다시 살려서 우리도 동맹에 기여하는 동맹국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전략적 공간을 창출해가는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핵 문제 관련해서 우리 천 이사장님이 아주 상세히 잘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전 두 가지만 간단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바이든 정부가 2, 3단계의 그 스몰 딜로 구성되는 일종의 핵군 측에 가까운 협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입장은 현 정부의 입장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좀 더 우리 사회 전체가 생각을 해봐야지 않는가. 남북 관계를 비핵화에 앞세우는 게 현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비핵화가 분명히 담보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그 점을 좀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이 미국 회담을 하다 보면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고 중재자라든지 촉진자라든지 구계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는 것인지 최소한 중국을 넣어서 4자회담을 하든지 아니면 남북미 3자회담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 바이든 신행정부가 들어서는 걸 계기로 해서 좀 포매트를 바꾸는 것도 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방향 관련해서는 저는 아까 우리 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믿지 못하는 동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분명하게 미국과 중국의 한미동맹이 한중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보다 우선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행동한다는 것을 워싱턴과 평양에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원칙에 입각된 정책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분법적인 미중 선택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함정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분명하게 개별 사안별로 모든 우리의 이익과 가치와 원칙, 규범 이것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것을 헤쳐나갈 역량이 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회장님 조목조목 답변을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만 드리면 말이죠. 우리 전 세션에서 나왔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복원과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걸 굉장히 기대한다. 이런 전제하에 현재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상당히 적극성을 보이는 걸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반응이 생각보다는 좀 뜨뜻미지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일 관계가 개선이 돼야 한미일 안보 협력도 복원이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세 개의 어떤 스몰 딜, 첫 번째 스몰 딜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내년 하반기에 그런 어떤 첫 번째 스몰 딜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 북핵 문제가 이란 핵 문제라든지 또 미국 국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한참 뒤처지기 때문에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끝난 그 이후 시기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그런 어떤 타이밍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발제를 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 공감 회원님들 덕분에 4년 동안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오늘도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게 보니까 오늘 주제가 냉전 2.0과 한미동맹의 미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신각수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아이템별로 간단한 제 견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냉전 2.0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은데 그런 냉전 1.0과 2.0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 때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권역별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자유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과 대립이었는데 이번에 2.0은 진영이 아니라 중국이라고는 한 나라가 중심이 되어 있는 중국은 아직 진영을 못 짰으니까요. 이런 게 될 것이고 냉전에 동원되는 수단은 냉전 1.0 때는 주로 정치, 군사, 외교는 사실은 편이 딱 갈라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가변성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 상대방에 대한 홍보, 심리 이런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냉전 1.0이 붕괴되고 난 뒤 전 세계가 세계화, 자유무역이 들어옴으로써 경제적 수단이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가 되었고 거기에 이제 외교도 굉장히 다층화되면서 이제 서로 자기 편으로 하는 것들이 치열해져서 냉전 2.0은 냉전 1.0에 비해서 레버리지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것이고 이제 이 시대를 맞이한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냉전 1.0은 단답형입니다. 그냥 OX 한 문제 그냥 줄 서면 끝나는 건데 냉전 2.0은 아까 수단이 다양해진 것만큼 우리한테 굉장히 고차원경식이 되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생결단에 많이 상황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된다면 크게는 한쪽을 선택하더라도 한쪽에 올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됐다. 안보면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도 태평양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한국하고 좀 안보 우선순위가 좀 틀립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우선순위가 이제 1번인데 나머지 나라들은 북한의 위협을 안보 위협을 전혀 인식할 이유가 없죠. 일본이 조금 인식할 수는 있지만 일본도 주 위협은 중국의 부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시안 국가들하고 우리하고 안보의 위협 우선순위가 틀려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 어떻게 조절이 되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확실하게 대중전선의 미국 편에 든다고 그러면 우리의 제1의 위협인 안보 북한의 위협을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이 해치를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보상이나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줄만 설 수 없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1.0과 2.0의 차이점이라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2.0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것은 신각수 회장님께서 모든 다면적으로 너무 잘 분석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100% 동의하면서 저는 너무 좀 단정적인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승부는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결국은 미중 간의 승자는 최종 승리관은 미국이 선다. 여기에 과감하게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었었는데 저는 바이든 정부가 들었을 때하고 오바마 정부가 출범할 때하고 여러 가지 유사점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바마 때는 금융위기 때문에 국내 금융위기 때문에 오바마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엔 보건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오바마는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전환이 돼서 굉장히 복합위기가 왔고 이번에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 해서 바로 내년에 큰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럼 두 정부 다 전부 다 재정 확장을 그 도구로 삼을 겁니다. 근데 좀 차이점은 오바마 때는 확장을 도구로 하죠. 정부 예산이 줄었는데 아마 이 바이든 정부는 확장 재정을 하면서 정부 예산까지도 내리기 때문에 같은 양적 완화가도 좀 성격이 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사점은 뭐냐면 전임 정부가 저질러 놓은 거에 대한 수습을 좀 해야 됩니다. 오바마는 부시 대통령이 저질른 게 뭐냐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9.11 테러를 만나서 이분이 중동에 지나치게 많은 개입과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1년 부시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미국은 그야말로 슈퍼파워였는데 이것을 그냥 한 10년간 중동에다 쏟아붓다 보니까 아마도 어느 날 중국의 부상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 소위 거립이라고 그러죠. 거립이 약화되는 원인이 됐는데 이걸 오바마는 좀 수습을 해야 될 문제가 있었고 지금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일방주의, 미국 우선주의 여로부터 피해로부터 다시 되돌려놓는 이제 전 정부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 될 것이고 강론과 세 번째는 이제 우리하고 연관된 북핵 문제. 저는 트럼프나 부시나 말은 요란했는데 북핵을 사실 방관했다고 봅니다. 부시는 뭐 악의 축이니 뭐니 하면서 마치 두들겨 팰 듯이 목소리는 높았지만은 물론 이해는 됩니다. 중동 9.11 테러나서 도저히 이 동북아 문제, 북핵 문제, 중국의 부상 문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어서 중국한테 협조적으로 우리 천영우 이사님께서 그때 6개월 수업기를 하셨는데 중국한테 맡겨놓고 내 중동 가서 다 아주 잘 정리하고 올 테니까 중국 네가 북한을 제일 쥐락펴락 한 다음에 네가 좀 해결해봐 라고 중동으로 떠나버렸고 트럼프도 2017년은 마치 뭐 화염과 분노해서 뭐 엄청나게 떠들더니 2018년도는 비핵화 쇼하느라고 사실은 부시보다 더 악화된 게 방관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김정은을 국제 무대에 등장을 시키고 김정은과 사랑하는 사이라는 등 하여튼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를 바이든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아까 말한 보건위기와 경제위기 극복 그다음 미국의 형성된 글로벌 리더십 회복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동맹 중시를 해야 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냉전 입증공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제 회초리를 들 것이다. 사실 뭐 우리 사회 일부 특히 보수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신중이라는데 저는 오히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바마가 최초로 대중 포위전략인 아시아 저경영 정책을 내놨고 이란, 이라크 부시가 저지른 거 정리해야 되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핵위기, 2011년 12년 북아프리카 재선민 혁명, 2014년 크림 반도 문제, 그러니까 온통 이쪽에 정신이 없어서 사실은 여기에 공격적인 힘을 집중하지 못했고 대신 TPP라든지 그 다음에 그 파리 기후협약처럼 중국을 소프트하게 재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정책을 저는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6년쯤 되면 뭐 IS 같은 지역적인 문제를 빼놓고 중동 문제나 러시아 문제가 대강 마무리가 되니까 미국이 진짜 제대로 북핵과 동북아에 할 수 있는 힘이 된 것이 사실은 트럼프 때 좋은 여건이었는데 트럼프가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일방주의 하면서 사실 3, 4년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바마 이제는 이제 바이든이 원인이 돌아와서 이제 미국이 대중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에 어쨌든 좀 집중할 수 있는 여력과 또 더 이상 중국의 부상과 북한 문제, 핵 문제를 전략적인 예로 방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리라고 봅니다. 한미동맹 관련돼서는 저는 좋아질 것도 있고 나빠질 것도 있다. 이중성인데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의 조합에 의해서 악화가 된 것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동맹 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우선주의, 둘 다 동맹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맹 정치를 하는 데는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뭐 연합훈련을 관둔다든지 북한 비핵화 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면 둘이가 아주 겉으로는 말은 좀 그런데 속내를 보면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전통주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갈등 요인은 뭐 방위비 같은 것들 줄어들 수 있는데 이제 바이든의 전통주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수정주의가 충돌을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아까 미중관계 문제, 북핵 문제, 한미관계 문제, 그다음 양국의 가치, 특히 인권을 바라보는 문제 이런 것들에서 저는 훨씬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겠다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뭐 군 출신이니까 뭐 아시겠지만 당장 동남 현안에 있던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위군담은 아마 한중일 수준의 타결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러나 민주당 정강정책이나 포레인 어페어지 뭐 이런 데 기다 바이든의 언급을 보면 갈취하거나 뭐 동맹이 돈의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적절한 기여는 권장한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권장의 의미를 달성하도록 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은 올 4월에 우리가 1조 1,700억을 미치게 요구해서 13% 증액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 7 내지 8%를 정하고해서 2024년 향후 5년에 1조 6천억 정도로 맞춰주겠다 했는데 미국에서는 1조 6천억을 올해 내고 매년 단위로 올려주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깨졌는데 제가 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1조 1,700억, 한 1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좀 더 올려주는 것으로 한 5년 단위 또 미국에서 결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뭐 제 생각인데 아마 외교부에서 잘 하리라고 봅니다. 전자권 전환 문제는 조기 전환 가능성이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2014년, 15년 오바마 정부 때 맺은 거기 때문에 더구나 더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건 트럼프 정부조차 한미동맹을 경시를 좀 했던 트럼프 정부조차 도대체 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자권 전환이 악화가 되는데 무슨 조기 전환이냐라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오바마 정부 때 그 기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미국 군인들의 객관적인 권위를 무시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대로 뭐 임기내 해줘라 이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꼭 미국이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면서 생각하는데 유엔 사령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천영우 소장님께서 그 유튜브에다가 유엔시 문제를 한번 깊게 제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엔시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PKF는 아니고 돈을 바꾸게 있을 때이기 때문에 유엔 다국적 사령부 MNF 성격으로 있는 게 지금 유엔군 사령부인데 이게 이제 만일 평시에 이제 전시작전권을 누구한테 넘긴다고 해서 만일 한국이 받는다고 합시다. 근데 만일 진짜 전쟁이 났다. 1950년 6월 25일 같은 상황이 났다. 그럼 한국 대통령이 미국 장군 보고 그냥 죽으라고 다시 편지 보낼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가 샤를 드골이나 퀸 엘자베스 항공모함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항공모함을 한 번도 운영해보지 않았던 한국군 대장님이 그걸 보내줄까요? 우선 유엔군의 정치력이 잘 모집이 안 될 겁니다. 미국이 해야 보내줄 거고요. 두 번째는 간판을 한미연합군 사령부 밑에 불란서나 영국이나 자존심 세는 수십 개 나라가 자기 나라 이름 하나도 안 당하는데 한미연합군 사령부라는 간판 밑에 들어올까요? 아니면 30개 나라로 16개 나라로 어느 나라가 복잡하게 간판을 다 쓸 수도 없고 저는 유엔군 사령부라는 간판 하에 유엔 안보리들이 85여 살아있으니까 그 간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연합사라든 참모가 그대로 유엔시를 옮기더라도 바로 간판을 바꾸다 하더라도 결국은 유엔사라고 하는 플랫폼이 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미국이 정말 실질적으로 다시 연구를 하고 78년 전투사령부의 기능을 유엔군 사령부에서 연합사로 줬던 것을 전쟁이 나면 다시 원위치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있을 거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내년 당장 감축할 가능성은 없지만 앞으로 이건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해외 미군 기지 약 한 700여 군데 18만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이 세계적인 전략가를 온쇼를 해가지고 계속할 인센티브가 사실은 없고 미국 국민들이 유권자의 미국 국민이 원하지 않고 과거에 비해서 미국이 아까 말한 경제, 환율, 뭐 통상, 외교 과거의 군사 위주의 레버리지에 비해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 수단이 너무나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적인 수단도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지상군이 하던 역할, 지상군의 역할은 축소되고 해공군이 우주로 장악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소위 레버리지 해공군의 역할이 커졌다. 그 다음에 미래 전쟁의 양상도 만일 미중 간에 극단적으로 전쟁이 발생한다.
한반도에서 올라와서 요동반도로 진동하고 무슨 남경으로 진군하겠느냐 중일전쟁처럼 그렇지 않죠. 사실은 미사일이 오가고 해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중국이 캘리포니아 상륙에서 DC를 향해서 에팔레치아 로키 산맥을 넘어서 올 리도 없고 그리고 벌써 이제 이게 달라졌기 때문에 어차피 해외 미국인 설립화되고 최적화될 수밖에 없고 한국에도 이 문제가 주한미군 감축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지상군의 철수 뭐 이런 것들이 시기의 문제지 언젠간 우리 앞에 닥치기 때문에 미국이 해주던 한미동맹이 차지하던 그 공백만큼 훨씬 빠른 속도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자주국방력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다. 뭐 저는 이렇게 하고 연합훈련 뭐 이런 거 몇 가지 아시는 거 있는데 시간 관계상 혹시 질문 있으면 대원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미 합참의장 발언이 우리 언론에 굉장히 대서특필되지 않았습니까? 영구 주둔이냐 아니면 순환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 이제 주한미군 강축 내지는 철수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조금 이제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 그런 합참의장이 그런 발언을 한 배경이 뭐고 특히 주한미군 중에서도 이 지상군이 과연 현재의 규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유엔사 관련해서 유엔사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플랫폼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일 북한이 정말 뭐 가능성이 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휴전 체제가 정전 체제가 이제 평화 체제로 바뀌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유엔사의 존재가 상당히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플랫폼으로서 유엔사가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은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 발제를 서울대학교 정재호 교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재호 교수는 서울대학교 미중관계 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계시고 미중 관계를 다국적이면 굉장히 객관화시켜서 냉정하게 보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고 저는 좀 미중 관계를 희망적 사고에 입각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면 우리 또 정지혁 교수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정 교수님께 좀 객관적인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한미 동맹의 좌표를 좀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들으면서 여러 세미나를 가면 요즘 미중 관계에 대해서 희망적 사고나 확증 편향의 관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사실 미중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비유를 들자면 반쯤 차 있는 물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반쯤 밖에 안 차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반쯤이나 있다고 하는 같은 현상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미중 관계를 보는 적절한 시각이 아니겠는가. 사실 제가 어떤 결론을 드릴 생각은 없고요. 사실 뭐 중회의에 저희가 국가 전략의 생존의 방식을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문제를 좀 제기하고 어떠한 상자를 조금 벗어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냉전 입장, 저도 뭐 보내주신 질문 중에 한 4개 정도를 선택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미중 간의 국력차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습니다. 물론 2010년 중반부터 중국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그 기울기가 좀 줄었지만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이 코로나 변수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디가 더 성장 탄력성이 높을 것인지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IMF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금년의 성장률을 마이너스 4.4%로 잡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지금 현재까지 비교하면 중국의 회복 탄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는데 미국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중 간 상호인식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인데요. 세 가지를 들면 하나는 미국인이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긍정적 인식보다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인이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이 중국인이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보다 더 나쁩니다. 세 번째는 흥미롭게도 미국인의 대중국 인식과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아주 긴밀하게 얼라인되고 있는 이 부분이 앞으로 인식의 문제가 미중 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재를 쏟아냈습니다. 사실 미중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매일 업데이트하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조치를 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다 보니 같은 제재를 할 수는 없대. 종류는 똑같이 합니다. 우리처럼 조용한 외교에 익숙한 나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이 후에 다 기록과 전례로 중국은 남겨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금년에 코비드-19 시작되면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사실 국제사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국제사회와 함께 미국과 중국이 이걸 통해서 좀 이 인류의 생명을 좌우하는 이 위기를 좀 같이 협력해서 지나가면 어떨까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는 코비드-19의 그 오리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냐까지 달라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미국이 코백스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데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밝히지 않죠. 중국은 10월 9일 날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바이든이 빨리 미국도 코백스에 조인하는 것이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냉전 2.0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미중 간의 내중 간의 관계가 우리가 알고 있던 냉전의 구조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 물론 다만 소련과는 차이가 있죠. 소련은 이제 다른 구조에 있었고 미중은 같은 구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잘못 보고 있지만 동아시아를 떠나서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중동에서의 중국의 여러 가지 그 영향력 행사들을 보면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지역 패권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세계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리니어한 모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글로벌한 것을 먼저 깔고 영내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 중국이 그렇게 미국과 러시아의 해외 군사 기지를 비판하다가 자신도 2017년에 아프리카에 있는 곳에 지부티라고 하는 곳에 첫 번째 군사 기지를 만들었는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의 양식을 주는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 1.0이 이념과 체제의 문제라고 얘기했다면 이번 2020년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가치와 체제의 문제가 분명히 부각되었고 앞으로 이것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중 세력전이는 가능한가? 전 제가 발제문에 썼다시피 1조 달러짜리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오픈엔디드 퀘션이고 저도 답이 없습니다. 미국이 또 다른 영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도 또 다른 소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답은 아무도 지금 현재로는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제가 회의를 많이 가보면 미중 간의 지금 관계에 대해서 전략 경쟁이지 패권 경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저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중국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결국은 자기가 맨 위에 올라가고 자기가 새 판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략 경쟁이 페이스 1일 수는 있어도 그게 궁극적으로 패권 경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동맹 얘기를 조금 하고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52차 SCM에서 동맹이 거의 망가졌다라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지금 나쁜 상황이고 조인트 프레스 컨퍼런스도 취소되고 3년간 연합훈련도 하지 못하고 지금 사실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DOD가 발표한 그 인도 퍼시픽 전략 보고서의 선호를 따르자면 굉장히 나쁜 동맹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동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동맹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신화처럼 만드는 하나의 시각이 극단적으로 있다면, 심지어 예를 들면 미군이 떠난 곳의 기지에 엄청나게 오염이 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오히려 동맹에 대한 친동맹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 한쪽이 있다면, 또 한쪽은 동맹은 만화의 근원이다. 근데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맹이 없을 때 채워져야 할 대안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어떤 균형을 취할 것인가. 한국의 경제는 북한 경제로 2018년 기준 북한 경제의 53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이해하면, 보게 되면 도대체 한국이 뭘 하길래 이렇게 북한을 두려워하고 북한을 핸들할 수 없는 국가일 수밖에 없는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사람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어떤 나라인가라는 영어로 말하면 퍼센트 그냥한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간단한 대답은 없는데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지난 3년 동안 국민들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과 정부의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흥미롭게도 조사한 결과나 또 금년에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결과나 다 한국 국민의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정부의 정책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면 그 대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저는 그 대안이 경항이나 핵잠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오늘 기동적으로 바꾸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상호방위 조약인데 미국의 요구는 안 들어주고 우리의 요구만은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떤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2017년 이후에 사드 제재를 통해서 느꼈지만 이 동맹이라는 것이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동맹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소위 조인트 리탈리에이션 프로젝트라든지 서밋 포 데모크라시라든지 심지어 EU도 팬 아틀란틱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을 띄우고 있긴 합니다만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엔트리 베리어는 낮을 것인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외교에 대한. 전 아까 잠깐 나왔던 균형 외교와 노무현 정부 때의 균형자 외교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단순히 지난 3, 4년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입니다. 특히 미중 관계에 의한 제3자 강요의 딜레마가 나고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해온 외교는 균형 외교가 아니다. 대칭 외교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급하게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러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동맹을 보유한 국가에서 균형을 찾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거기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반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한국 정부는 경제 제재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2017년 저희가 그렇게 힘들게 되었지만 2018년에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한국 국민은 주권과 국격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불편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정치인들은 표를 받아야 되고 국민들의 선호를 따르게 될 텐데 국민들이 그게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과연 진영의 문제인가? 과연 지난 정부에서는 아까 나왔던 대중국 정책의 입장이나 좌표에서 문제가 없었던가? 또는 그 전 정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미중 관계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은 아까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하셨습니다. 중국이 지역 패권을 통해서 세계 패권으로 나간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부티 그 해군 기지 그 건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임대가 되겠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BRI의 운명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어떤 그 지역 전략이라기보다는 중국한 일종의 그 유라시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중국이 그나마 지역 패권이라도 노려볼 수 있는 그 처지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유라시아 전략의 어떤 지속을 통해서 오히려 중국의 어떤 내부적 또 대외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BRI를 활용할 것으로 더욱더 적극화해야 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 춘수홍님부터 답변을 좀 듣도록 한 3분 이내로 듣도록. 네, 저한테 하신 질문은 호주에 대한 중국의 보복하고 이게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는 문제. 네. 첫 번째가 저는 중국이 한국보다 중국이 아니라 호주가 한국보다 훨씬 더 중국의 압박에 취약하다고 봅니다. 의존도 자체도 호주가 굉장히 높지만 대가한 숫자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호주는 농산물이고 와인이고 광물이고 중국에 수출하는 게 중국이 아니면 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출 품목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중국이 안 사주면 호주 경제는 굉장한 타격을 받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대중무역 흑자가 굉장히 크지만은 중국이 우리한테 의존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중국이 우리한테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그런 카드를 중국에서 쓸 생각을 안 해서 그런데 중국에다 수출하는 우리의 전자부품, IT 부품, 반도체 수출 안 하면 수출 안 하는 게 반만 줄인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는 흔들거리거든요. 중국의 거대한 이 전자산업 이게 한국이 수출하는 부품이 없으면 그거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런 카드를 쓸 결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우습게 보고 그냥 마음대로 보복을 했는데 호주는 속수무책에 아무 대응 수단이 없는 거죠. 국제 연대 빼놓고 믿을 데가 없는데 그런 면에서 호주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거 이거는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일이라기보다는 그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보면 중국의 괘씸죄로 각계격파로 이렇게 지금 보복을 당한 게 일본이 생각구에서 중국 어선 납포한 것 때문에 그 히토류 수출 규제한 거 우리가 사드 때문에 한 거. 이쪽 돌아가면서 보면
십투드루라는 것도 사실은 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일본의 그 전자 산업에 굉장히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거죠. 근데 이 중국하고 부딪히면서 지금까지 중국으로도 보복을 취한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베트남하고는 붙어가지고 건드렸다가 중국이 본전을 찾은 적이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냈기 때문에 베트남은 절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거적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몇 년 전에 저 중국 시추선이 그 베트남이 실효적으로 지배한 적도 없는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가서 시추했다는 거 가지고 베트남 무선들이 가서 항의하는 그것은 다치고 한 것 때문에 베트남 국민들이 전부 다 중국 합작 기업에 다 난입해가지고 다 그냥 그 부수고 했기 때문에 그때 중국 총리가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손을 내밀고 잘 지내자 이렇게 한 것이 베트남이 자기들이 뭐 중국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고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는 손을 대면 우리는 반드시 망신만 당한다 하는 그 인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는데 한국, 호주, 일본 요거는 비심지어서 요거는 확실히 좀 손을 보면 달라질 거다 하는 이 사람들의 이 판단. 우리는 그 판단을 중국의 판단을 한국 함부로 건드리면 이게 더 손해다 하는 이 중국의 인식 자체를 저는 바로 잡는 기회가 오면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결국 1대1로 각계획파할 때 1대1로 해가지고는 중국이 이길 수가 없고 결국 우리가 다 보험을 들여야죠. 어느 나라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우리가 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들이 그 나라가 손해보는 걸 다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찾든지 호주에 대한 보복은 우리 그 콜리션을 형성한 모든 나라들이 이거는 우리에 대한 보복을 간주를 해서 중국에 대해서 공동으로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중국이 하나씩 골라가면서 앞으로 다 손을 볼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나는 개비가 우리 혼자서 당할 은강 앓고 중국 가서 고개 숙이고 좀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우리 혼자 안 되면 같이 힘을 합칠 나라들을 우리는 반드시 같이 찾아가지고 공동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북한이 말하는 또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핵 군축의 대가로서 북한이 제일 원하는 건 제재 해제죠. 제재 해제인데 제재 해제를 해주고 나면 그러면 그 동결과 부분적 능력 감축 그 이후에 북한의 그 핵 감축이든지 비핵화든지 이걸 추구할 수 있는 아무 레버리지가 없어지고 결국 다른 안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갖다가 이게 뭐 세워놨으면 실질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북한한테 가장 아플 것, 가장 큰 힘이 될 제재를 그 제재도 종류가 여러 다른데 제재 중에서 해제해줘도 별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을 테고 이거는 북한이 정말 요거는 꼭 해제해주면 뭐 크게 내놓겠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더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재와 주한미군 감축 문제 이런 거는 함부로 내놓을 일이야. 이거는 내놓더라도 마지막에 완전한 비핵화하고 어떻게든 연계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전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내놓고 비핵화가 될 수 있느냐? 군축은 될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부분적인 제재 해제 큰 북한에 대한 고통의 레벨은 큰 영향을 안 주지만 상징적으로 체면상 그래도 북한이 중시하는 이런 걸 가지고 좀 카드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종전선언 같은 거 이게 종전선언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중에 뭘 먼저 내놓을 것이냐 그런다면 우리가 평화협정으로 가는 단계를 한 서너 단계로 나눠가지고 준다 그러면 이것도 북한의 살레미식으로 몇 개 잘라가지고 종전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하고 가서명하고 서명하고 비준하고 이걸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주는데 이것도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하겠다고 할 경우에
나는 전체적인 우리 레버리지에 영향을 적게 주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종전선언이다. 이걸 우리가 무조건 거부할 것만 아니라 종전선언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북한 비핵화 핵 군축 차원에서 그 종전선언 주는 값 이상으로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좀 네.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 대사님. 예,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그 한일 관계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왜 그렇게 한국이 적극성을 보이는 데 대해서 뜨뜻미지근하냐. 기본적으로는 일본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를 지금 이렇게 오래 교착 상태에 놓고 있는 것은 강제동원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렇다 할 구체적인 안은 없이 단순히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평창 어게인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한일 관계가 지금 일본 국내 사정은 이렇습니다. 스가 정부가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한 13% 정도 지금 이 지지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내년 9월에 총재 선거가 있고 10월 이전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내 대처를 해나가는데 강제동원 문제가 현금화가 돼버리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는 한일 관계가 파국 상태로 가고 일본 국내 정치도 스가 정부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진전이 없는 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에 호응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스몰딜 말씀하신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북한의 내부 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재의 효과가 2018년부터 도입돼 가지고 2년 맥시멈 3년 거의 이제 다 도달했기 때문에 최근 그 북한의 외환 관련한 이상한 동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재가 먹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종의 자기 제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북한 경제 공급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업 생산에 지금 차질이 있어서 이러한 일종의 세 가지 더블 펀치를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도 이게 그렇게 쉽게 완화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북한 핵 문제 교섭 동력 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와 하노이 회담을 깬 그 선보다 내려가는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그때 미국이 주장했던 영변 이외의 그 모든 시설을 포함하는 거와 일부 해제, 제재 일부 해제를 딜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변수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 바이든 정부가 상당히 이란 핵 합의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아마 내년 1월 20일 정부가 출범하면 상당한 그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그 소위 외교 자원이 이란 쪽으로 얼마만큼 돌려지느냐 하는 것도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외교 동력상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미국 해주둔 문제하고 평화협정 때 유엔시 문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멀린 합참의장이 이제 영구주둔이 아니고 순환배치한다. 이건 미국의 정책입니다. 그 방향인데 단지 이제 트럼프가 그걸 좀 과격한 표현과 함께 속도를 높였죠. 대표적인 게 뭐 독일에 있는 9,000명 일방적인 철군일 겁니다. 그러니까 멀린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특히 안보 위협이 높은 우리나라에는 아주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두 번째 의미가 또 의미 있는 게 좀 지나쳤는데 그 미국 일반 민간인, 군인가족, 시민에 대한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사실 그 현실적인 문제를 미국이 이야기한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 헌법적 의무입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나라에 군사 개입을, 군사 공격을 하고 싶은데 그 미국 국민 민간인들 철수 안 시키고 무작배기로 할 수 없거든요. 철수도 시키고 아주 중요한 미국의 자산 같은 거는 좀 안전을 해놓고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이 여기에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그 첨예한 지역에는 미리 미국 민간인들 소개를 안 시켜놓으면 미국이 군사 공격이나 군사 위협, 공격까지는 안 하더라도 너 때리겠다고 하는 위협이 안 먹힙니다. 너 민간인도 없는데 뭐 너 때릴 수 있겠어? 그 다음에 기습이 발생이 안 돼요. 아무리 엄밀하게 가도 딱 그냥 쳐다보고 그에 살던 미국 국민들이 막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미 다 탄로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군사적 융통성, 군사적 레버리지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미국 시민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것들은 제가 봐서 미국이 정도나 속도의 차이에서도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거기 이제 새끼 질문하신 미치상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전통적인 그 대정책은 고립주의였습니다. 이게 개입주의로 바뀐 게 1941년 미국 시간으로 12월 7일 진주만 기습 이후 지금까지 개입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1차 세계대전 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잠깐 유럽에 개입한 적이 있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립주의 때 미 국방은 어떻게 되냐면 제1의 국가방위 중심군 해군입니다. 대서양 태평양에서 막아주고 거기서 해군이 이겨버리면 적이 미국 본토에 상륙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해군이 져서 상륙한다 하더라도 해군이 조기 경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평소에 많은 상비군의 지상군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군이 잘 싸우고 거기서 막으면 좋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그때 주방위군 모으면 됩니다. 이게 미국의 기본이었는데 미국 개입주의로 나가면서 이 덩식이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대륙 국가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많은 지상군을 동원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태평양에는 해양 국가와 싸웠습니다. 일본. 그러니까 해병대 일부 있지만 주는 역시 해군이 주전투였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미지상군은 2차 대전은 끝나고 소련이라는 거대한 대륙 국가와 함께 계속 냉전이 있으니까 대규모 지상군을 유지를 했죠. 그러다 냉전이 해체가 돼서 지상군 소요가 없어졌는데 이번에 유럽 전선과 같은 보다는 정도가 낮지만 중동이라는 문제가 특히 걸프전, 수에즈 운하 지역처럼 이스라엘 같은 대리자가 없어서 미국이 직접 배낭을 메고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1991년부터 저는 최근까지 크고 작게 한 30년간 중동에서의 미 지상군이 일정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지상군을 개입할 만한 대규모 분쟁 소요나 또 설사 그런 게 나더라도 해공군 위주와 동맹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미국 지상군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중국이 나오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전쟁의 양상이 미중 간의 설사 강력한 군사적인 갈등과 분쟁이 나더라도 지상군에 의한 성패가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공군에 의해서 성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대규모 지상군을 가질 소요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다운사이징 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외 기지도 다운사이징 될 거고 해외 기지 중에서도 해공군 기지도 줄어들 겁니다. 해공군의 역할이 커지지만은 해군과 공군의 항속거리나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했습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해공군 기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 해상, 공중, 해외 기지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변함없는 방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 대상이 되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또 빨리 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불리하게 판단해서 우리의 자체 역량을 가속도 밟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합리적인 정부라면 해야 될 것이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UNC 문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비핵화가 되고 평화체제가 된다. 그럼 당연히 UNC는 존립 근거가 없어집니다. 유엔사는 당연히 6.25 전쟁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6.25 전쟁이 그것도 법적으로 사인까지 해서 평화협정이 됐다고 하는데 UNC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굉장히 어려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 남북미가 됐든 남북미중까지가 됐든 아마 평화협정 되면 UNC는 존립 근거가 해주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과연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정치적 선언이지 북한이 비핵화를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핵능력이 너무나 진전이 돼서 정치적 선언 외에는 실제로 핵을 대했는지 굉장히 애매하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위협이 없더라도 우리 주변국의 위협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 전체주의 성향을 버리고 적어도 한국, 미국, 일본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안보 위협은 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역사상 평화가 평화협정으로만 다 된 게 없다. 평화협정은 평화체제로 가는 이제 첫 길목일 뿐이고 그 출근은 나중에 이렇게 힘에 의한 걸 유지해야 된다. 이래서 좀 주장하면서 UNC의 존속 존재를 최대한 미쳐야 되고 최소한 안 된다면 PKF 형식, 평화유지군 형태로라도 UNC를 좀 존속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주변을 설득을 해야 되고 막강한 외교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 네, 중국이 지역 패권을 먼저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지역으로 들어올 것인지의 질문은 사실은 이런 시각을 제기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하고 있는 작업이고 다양한 지표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과정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중국도 이제 전 세계에서 자체 위성 함법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4군데인데요. 그중에 중국이 베이도, 북두 칠성의 북두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걸 쓰는 나라가 국가의 숫자로는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갖게 되는 함의는 뭘까?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금년에 6월과 7월에 봤지만 홍콩 신장 문제에 대한 유엔 인권 이사회에 대한 그 결의안 그거를 신청한 나라가 중국을 비판하는 나라로는 28개 나라, 지지한 나라에는 56개 나라. 물론 이 56개 나라는 국제 정치에서 과연 그 28개 나라만큼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대답에는 노이겠지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언젠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생각이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BRI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된 리포트를 보면 굉장히 비판적이 특히 미국의 워싱턴 벨트웨이 내에 있는 띵크탱크에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비판적인 게 많은데 실제 그 나라들에서 나오는 것들까지도 비판적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호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호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와 한국은 굉장히 다릅니다. 첫째, 호주는 근접성의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중국에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나라이고요. 대중무역 의존도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 교역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봐야 합니다. 호주는 관광 수입이 많아서 실제로 GDP 전체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한 67% 되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교역에 대한 비중이 작기 때문에 호주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와 규범에 대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습니다만 역시 충분히 시간을 더 들여가면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 주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냉전 2.0이든 아니면은 뭐 1.5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략 경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가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특히 동맹에 던지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우리가 잘 숙지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오늘 토의가 굉장히 유용했다 이렇게 아마
시청자들도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유사한 생각을 우리 정재혁 교수하고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동맹이 아까 정 교수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사드 사태 때 거의 뭐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별로 도움을 준 게 동맹 차원에서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우리한테 그 동맹을 통한 중국의 위협에 어떤 대처하는 그런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또 동시에 이 동맹이 사실 그 군사적 위협 내지는 전쟁에 대비한다는 것은 기본 베이스로 하고 비군사적인 특히 경제적 보복 행위에 대해서 동맹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조처를 한미 관계 동맹 당국자들끼리 좀 더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작금의 여러 진행 상황이 저희 전천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통상, 또 기술 이런 측면에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동맹 역시도 포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사고하고 또 그 외연과 내용을 채워가야 할 그런 어떤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세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